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걸리버 여행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조너던 스위프트의 작품이죠. 걸리버의 눈에 비친 인간 세계가 어떠했을지 짧지 않은 이 책을 1시간 안 되는 시간 동안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아일랜드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의 1726년도 소설 걸리버 여행기는 우리에게도 비교적 친숙한 작품이지만 흔히 알려져 있듯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고 쓴 아동문학 작품이 결코 아닙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스위프트가 당대 영국과 아일랜드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 이의 그 날카로운 필봉을 마음껏 휘두른 작품이었죠. 실제로 당시 사회 비평가 그리고 풍자가로도 이름을 떨쳤던 스위프트는 정부로부터 언제라도 가택 수사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그런 탓에 걸리버 여행기 역시 당국의 눈을 피해 몰래 원고를 인쇄소에 넘긴 뒤 밤에 이 프레셔로 이 책을 찍어내는 작업도 밤에 해야 했던 그런 아주 극도의 신중을 기해야 했던 책의 발간이었던 거죠. 보통 아동문학용으로 요약된 걸리버 여행기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읽혔고요. 그리고 원작을 각색한 영화 이런 것들에서는 그러니까 아동용으로 이 편집된 걸리버 여행기나 아니면 영화화된 그 속에 영국인 레뮤엘 걸리버는 항해 중에 표류하게 되고 그 끝에 소인국 릴리펫이라는 소인국에 다다르는 1차 항해 그리고 거인국 브롭딩레그를 방문하는 그 2차 항해를 중심으로 다뤄요. 하지만 원전 걸리버 여행기의 진짜 흥미로운 부분 진짜 이 조너던 스위프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걸리버의 3차 항해에서부터 펼쳐집니다. 스위프트의 풍자가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는 지점도 바로 3차 항해, 4차 항해 이 부분인 거죠. 이 걸리버라는 인물은 끝도 없이 여행을 떠나는 인물이에요. 여행을 통해 죽음의 고비 이런 거를 만나는 경험을 매번 했는데도 또다시 길 위에 오르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참 그의 와이프와 자식들은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나서는 그의 삶, 그의 선택에는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길에 나서는 것이 인간의 숙명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죠. 걸리버는 소인국과 거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높은 보수의 선의 그러니까 배에 있는 의사죠. 상주하는 의사. 그 선이 자리를 제한받고 서인도 제도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러나 배가 해적에게 포획된 뒤 가까스로 겨우 이제 목숨만 건지게 돼요. 그래서 걸리버는 작은 배를 타고 표류를 하게 되고요. 그 끝에 우연히 나는 섬, 플라잉 아이슬란드 그러니까 하늘에 떠있는 섬이에요.
이름이 라퓨타라고 합니다. 이 라퓨타에 승선하게 되어 그 라퓨타에 오르게 되고요. 라퓨타는 하늘에 떠 움직이는 거대한 섬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차용해서 일본의 애니메이션도 나왔죠.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런 거일까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보면 제가 쭉 이런 고전들을 많이 접하면서 알게 되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일찍부터 이 서양 문학에 많이 열려져 있었고 개화를 우리보다 일찍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자발적으로 개화를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문물을 수용하고 배워서 이기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들의 문학 작품 속에는 아주 일찍부터 이 서양에 대한 그런 서양 문학에 대한 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도 보면 아주 그냥 기름집니다. 그 기름지다는 것이 서양의 그 문학 작품과 교양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책 전체에 깔려 있어요. 어쩌면 그런 좀 이 지적인 허세가 있는 허세를 나스메 소세키가 부렸다는 게 사실 잘 또 더군다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라는 그 작품에서 그러고 있다는 게 일부러 선택을 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주 그 일본이 얼마나 서양 문화를 일찌감치 받아들이고 차용하고 아주 깊이 내면화한 했나를 여러 문학 작품과 그 예술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이 라퓨타 때문에 생각나서 좀 샛길로 빠졌어요. 다시 올게요. 걸리버는 표를 끝에 라퓨타라는 섬에 당도하게 되고요. 라퓨타는 하늘에 떠 움직이는 거대한 섬이에요. 그리고 그곳의 지배층은 놀라운 수준의 과학기술과 지성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당장 국민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면으로 응용하는 데는 무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라퓨타의 지배층은 고등 수학과 음악의 달인들이었는데, 그런 지식을 어떤 데 사용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선과 숫자를 이용해서 서로 생각을 나눈다. 가령 여성이나 혹은 다른 동물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려 할 때면 그것을 마름모, 원, 평행사변형, 다원, 기타 기하학적인 용어나 혹은 음악에서 가져온 예술 용어로 묘사한다. 네,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라퓨타의 지배층은 숫자, 그리고 수학, 음악 이것에만 능했지 다른 그 생활에 있어서는 빵점이 아니라 거의 마이너스 몇백 점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숫자 계산에 몰입하다 보면 너무 거기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이들을 깨워주는 노예가 있습니다. 이들을 깨워주는 종들이에요. 그 종들이 어떻게 깨우냐 하면 이 막대기로 이 지배층, 자기 주인을 쳐요. 막대기로 때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깊이 몰입해 있다가 그러니까 그 자기를 때려주는 노예가 없으면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소로 밭을 경작할 때나 아니면 말을 달릴 때 채찍으로
그 말을 더 달리게 하는 뭐 이런 거랑 같은 효과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들이. 어떻게 이런 상상력이 가능했을지 조나단 스위프트 대단하다 느껴지더라고요. 라프타인들의 그런 고상한 지식과 교양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다시 그 책 속의 문장을 읽어드리면, 이곳의 주택은 매우 빈약하게 지어져 어떤 방이든 벽이 직각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다. 이런 결함은 이들이 천박하고 기계적인 것이라고 깔보는 실용적 기하학에 대한 경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굉장히 고등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들 수학과 음악의 천재들 라프타인들에 대한 걸리버의 관찰기는 계속되고요. 또 이런 문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은 종이 위에서 자, 연필, 분할기를 다루는 데는 충분히 능란하지만 생활에서의 평범한 움직임이나 행동 거지로 말하면 나는 그보다 더 서투르고 어설프고 투박한 데다 수학과 음악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주제를 이해하는데 그토록 느려 터지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수학과 음악에만 지능이 발달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스위프트는 여기에서 당대 유럽 지성계 일부에 만연하던 비현실적인 학문 풍조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쩐지 꼭 남의 일 같지만은 않죠. 그가 조소하는 라퓨타 지식인들의 모습에서 시서화에 두루 능했지만 평생 쟁기 한번 들어본 적도 또 밥 한 솥 지어본 적도 없이 실사구시적인 학풍을 무시하고 관념론과 명분론에 빠져있던 조선시대 양반들이 겹쳐 보이기 때문이죠. 어디 뭐 조선시대 양반들 뿐인가요? 서구의 그 귀족 계급 어마무시하죠. 또 너무 그 오래전 이야기로 안 올라가도 현대의 서양이든 동양이든 그 자본가들의 일상을 보면 그들의 삶도 그렇게 실사구시적이진 않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라퓨타의 지식인들은 인류의 미래, 태양계의 미래를 걱정하느라 다른 일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묘사된 부분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한 심리 상태라 단 1분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그들의 심리적 장애는 우리 나머지 인간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사안들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런 우려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천체 변화 때문에 촉발된다.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을 향해 계속 접근함에 따라 시간이 경과하면 결국 흡수되거나 삼켜지리라는 것. 태양의 표면이 조금씩 스스로 발산한 연기에 덮여 더 이상 지구에 빛을 보내주지 못하리라는 것. 지구가 지난번 혜성의 끝자락과 부딪혀 잿더미가 될 뻔한 위기를 가까스로 피했다는 것 등이다. 그들은 언제나 이런 문제들, 즉 그 비슷한 임박한 위험들에 대한 걱정으로 워낙에 촉각이 곤두서 있어서 침대에서 조용히 잘 수도, 또 삶의 평범한 쾌락이나 유의를 즐길 수도 없다. 아침에 만나면 첫 번째로 서로에게 묻는 것은 밤새 태양이 안녕한지, 태양이 지고 뜰 때 어떻게 보였는지, 그리고 미래에 닥칠 혜성의 충돌을 피할 가망이 있는지 등이다. 만약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그것을 오늘 미리 아는 게 좋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죠.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라퓨타 지식인들의 고뇌를 살펴보면 그런 질문이 듭니다. 아마 그들이 고민했던 주제들이 당시 그 서양 사회에서 과학자들이 천체 관련한 그런 과학자들이 의 화두였던 것 같죠. 그런데 정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만약 내일 지구가 멸망을 한다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늘 미리 아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게 더 나을까요? 여러분들의 답이 궁금하네요. 적어도 라퓨타의 지식인들은 아는 게 너무 많아 탈인 듯 싶죠. 이렇게 쓸데없다기보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통제를 넘어서 있는 것들에 대한 근심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 현재를 제대로 즐기고 감사히 여길 줄 모른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죠. 그것이 불행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적 식자 우환을 꼬집은 조나단 스위프트의 이 비판, 이것은 비단 그의 당대뿐 아니라 21세기 현대에도 여전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걸리버 여행기를 읽는 거고요. 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미셸이요. 걸리버는 라퓨타에 이어 라가도, 글럽덥드리브, 이름도 참, 러그네그 등 이름도 희한하기 짝이 없는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온갖 진기한 경험을 누립니다. 스위프트는 걸리버의 눈을 통해 단지 그가 평소 화하기를 즐겼던 당대 아일랜드와 영국 사회뿐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의 명암을 독자에게 드러내 보입니다. 특히 스위프트는 걸리버가 네 번째이자 마지막 항해, 네 번째 항해 걸리버의 그 항해 중 방문하게 되는 별천지 후이넘 랜드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간의 본성 자체에 대한 고발, 풍자를 냉정하면서도 아주 경쾌한 필체로 묘사해내고 있어요. 후이넘 랜드는 문자 그대로 후이넘 랜드니까 후이넘들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후이넘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걸리버는 항해 중 선상 반란을 일으킨 선원들에 의해서 오스트레일리아 남쪽 어느 미지의 섬에 버려지게 되고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걸리버 앞에 나타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두 마리 말이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묘사를 하자면 두 말이 보인 거죠. 그들이 이 걸리버에게 관심을 갖고 걸리버 앞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고 반대예요. 그들은 걸리버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걸리버의 눈에 그 땅 위에 있는 생명체, 그 두 마리의 말이 멀리서 보였던 거죠. 그래서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 말들의 행동 거지가 심상치 않았어요. 자, 당시에 그 상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두 말은 내게 가까이 다가서더니 내 얼굴과 손을 매우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 신발과 양말에 매우 당혹스러워했는데 종종 그렇게 당혹감을 느낄 때마다 서로에게 히힝거리는가 하면 철학자가 어떤 새롭고 난해한 현상을 풀어헤치려 시도할 때나 취할 법한 그런 다양한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전반적으로 이 동물의 행동이 너무나 차분하고 이성적인 데다 예리하고도 신중했던 터라 나는 결국 이들이 마법사이며
어떤 계획에 따라 스스로 변신하여 좀 재미를 보리라 마음먹고 이방인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틀림없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법사인데 마법을 부려서 지금 잠시 말의 형상을 띠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의 이 제스처가 너무나 이 말스럽지 않고 인간스러웠던, 인간 중에서도 철학자에 해당하는 그런 행동 거지를 보이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표류하다가 어느 땅에 도달해서 보니 세상에 아무 생명체도 보이지 않는데 저기 멀리 말이 보여서 다가가 보니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이렇게 관찰을 하네요. 마법사라고 생각했을 법도 하죠. 하지만 알고 보니 이곳은 마법사가 아니라 그 후이넘이라는 고도로 지능과 감성이 발달한 말들이 홀스, 그 말들이 다스리는 나라였던 거예요. 이때부터 걸리버는 말 한 마리, 말 한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후이넘의 풍속과 언어를 익히기 시작하는데요. 알면 알수록 후이넘들의 생활 양식과 고매한 덕성에 매료되어 갑니다. 한편 이 말들이 지배하는 나라 후이넘랜드에는 야후라는 야수들이 후이넘의 통제를 받으며 무리를 이루어 살고 있어요. 이 야후에 대한 걸리버의 묘사 잠깐 보시죠.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야후는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르치기 힘든 동물인 듯하다. 그들의 지적 능력은 짐짝을 끌고 나르는 수준을 넘지 못한다. 다만 내 의견으로는 그들의 결함은 완고하고 참을성 없는 기질에서 기인한다. 또한 교활하고 심술궂으며 속임수에 능한 데다 복수심에 불타기 때문이다. 건장하고 강인하지만 천성이 비겁하며 그 결과 무례하고 비굴하며 잔인하다. 하하하. 이뿐이 아닙니다. 야후들은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줘도 결코 사이좋게 나눠 먹는 법이 없고요.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없이 패거리를 지어 싸우기를 즐깁니다. 땅에서 나는 여러 색깔로 빛나는 그 돌조각을 너무나 좋아해서 아주 악착같이 모으고요. 야후들 사이에 가장 맹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빛나는 돌덩이가 풍부한 장소가 발견되었을 때죠. 바로 그때 야후들 사이에서 가장 맹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차지하기 위한 싸움인 거죠. 무슨 이런 형편없는 동물이 있단 말인가. 이런 야후들에 대한 후이넘의 생각은 그들의 언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걸리버의 설명 들어보세요. 후이넘들은 자기네 언어에 야후들의 흉측함과 불량한 성정으로부터 차용한 것들 외에는 사악한 것을 표현할 어떤 단어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들은 하인의 우둔함, 어린 망아지의 실종, 말굽에 낀 돌조각, 사나운 날씨나 계절에 맞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는 경우,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선호하지 않는 이런 상황 등을 표현할 때 야후를 덧붙인다. 예를 들어 흠야후, 휘너 홈야후, 일름드 윌마 야후, 그리고 엉성하게 지어진 주택은 이놈을 야후라고 한다. 세상에. 한마디로 후이넘의 언어에서 야후스럽다는 말이 최고의 욕이 된다는 거예요. 호호호.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야후들의 특징은 문득 우리에게도 친숙한 어떤 종을 연상시키죠. 역시 야후에 관해 처음 알게 되었을 때부터 그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동안 일종의 자기 부정에 빠졌던 걸리버는 한동안 그곳에서 이 자기와 그 야후가 생김새가 동일한데 자기는 야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자기의 스승 거기서 이제 멘토처럼 배웠던 사람이 그 후이넘랜드를 지배하는 두 말 중에 한 명의 말이었고 그의 고매한 사유, 그 고매한 정신에 본받고 싶은 점이 많았고 그런 후이넘 말처럼 되기를 바라고 지향했기 때문에 나는 이 후이넘 랜드에 있는 저 야후들과는 다르다라고 거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여기가 아니라 후이넘 랜드에 있었던 저 야후들과는 다른 저 멀리 인간 세상에서 온 걸리버다, 인간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자기의 멘토인 그 말에게 후이넘에게 설명을 할 때도 내가 살았던 세계 인간 세상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쭉 그 세계의 삶을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문득 좋은 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후이놈들이 야후를 설명했을 때 표현했던 그런 내용과 묘사와 결국은 내가 떠나온 그 인간 세계가 같은 모습, 같은 야후들이라는 거를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자기 부정에 빠졌던 걸리버는 드디어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더운 날 걸리버가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욕정에 불탄 젊은 암컷 야후 한 마리가 걸리버에게 접근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걸리버가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걸리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사건은 내게 큰 굴욕이었을 뿐 아니라 내 스승과 그 가족들에게도 화제거리였다. 이제 나는 내가 모든 신체적 특징에 있어 실제로 한 마리의 야후임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암컷들이 자기 종의 일원으로 여기며 내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아이고, 이렇게 걸리버는 자신이 한 마리 야후에 불과함을 깊이 자각하게 되고요. 끊임없이 그 야후스러움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고매한 후이놈들의 사회에 갈수록 동화됩니다. 점점 더 그 후이놈, 말이고 싶은 그 말들의 그 정신세계가 너무 올바른 거예요. 정말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다면 또 여기서 내가 저들 야후 그들의 후이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말들과는 달리 이 지배하는 후이놈 지도자 후이놈을 멘토로 둔 그런 특별한 야후로서 이 사회에 남아서 같이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기원해요. 또 그런 의사를 표현도 합니다. 후이놈들에게요. 하지만 그래봐야 결국 근본적으로 야수,
아니 야호에 불과한 그가 언제까지나 그런 복된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그 후인엄들이 의사 결정을 해서 그 리더 후인엄에게 요청을 해요. 걸리버가 그곳 후인엄 랜드에 계속 머무르려면 다른 야후들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런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지도자 후인엄과 이런 스승과 스승 멘토로 이 관계에 있는 이런 특혜들을 누리지 않고 저 야후들 무리에 속해서 야후들처럼 살아가야지 그런 이제 그 후인엄 랜드를 유지해 왔던 그런 룰이 지켜져야만 한다. 이거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 고상한 그들의 정신 세계와 그 실행 원리, 그 추구했던 가치에 따르면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지켜온 평등이고 평화로움이거든요. 그런데 이 걸리버는 그것에 동화되고 싶었고 그런 후인엄이 되고 싶었는데 후인엄으로서 그곳에 살고 싶었는데 본인은 야후인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모든 외관 자체가. 그래서 자기가 그 이상향으로도 그 후인엄 랜드의 이상을 지켜주려면 그들의 부탁대로 걸리버는 또 그 땅을 떠나야 하는 그런 선택에 이르고 맙니다. 거기서 야후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였으니까요. 자, 이제 여기서 스위프트는 우리가 흔히 가축으로 부리는 말이 반대로 인간들을 지배하는 그런 가상의 세계 후인엄 랜드를 소설 속에 창조해냈고요. 그 후인엄 랜드를 통해 인간성 자체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설정을 통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성체가 인간의 행태와 기질을 아주 냉정하게 관찰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요. 아주 탁월했죠. 예. 심지어 후인엄들의 의사결정 기구인 집회에서 야후는 지상에서 멸종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놓고 아주 열띤 토론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이유는 그거였어요. 다른 동물들과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저 야후들을 살려두어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혹시 지구를 방문한 우주인들이 인간 사회를 바라보고 비슷한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후인엄들이 하던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던져보죠. 혹시 지구를 방문한 우주인들이 인간 사회를 바라보고 비슷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우주인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인간이 개발한 인공지능체 혹은 슈퍼컴퓨터가 정작 인간들을 자신의 생존과 환경에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한다면 그럼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네, 이런 맥락에서 이 걸리버 여행기가 우리가 다시 읽어야 하는 그런 소설인 거예요. 어쩌면 그 영국의 아일랜드의 그 지배층들은 이런 통찰을 해낼 수 있는 조나단 스위프트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언제고
가택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 분자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인공지능이 판단하기에 이 자기들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데 인간의 행위들이 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과 반한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는 환경 생태학적 보고서들, 그리고 그 환경을, 그런 문명을 이룩한 그리고 문명을 이룩하는 데 쓰인 각종 그런 그 과정들을 다 이 분석을 해보면 이 인간이라는 동물이 굉장히 지구에 유해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 분명하지 않나요? 네, 우리는 진짜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요새 그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커피를 끊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제 일을 위해서 카페에 가게 되면 그곳에 그 잔에 나오는 머그잔에다 담아서 먹을 만큼 먹고 버리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남기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마트에서 야채를 사거나 할 때도 일회용 그 플라스틱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뭐 깔끔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담겨져 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제가 그 과일이 먹고 싶어도 일회용 그 플라스틱에 담겨 있으면 그것 대신 숫제 얇은 비닐에 쌓여져 있는 그 과일을 택해요. 제가 별로 덜 땡기더라도. 그리고 그런 작은 노력들을 하나씩 좀 보태가고 있습니다.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또 그런 얘기를 동료와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집에 있는 그런 옷가지들 우리는 그 리사이클링 하는 박스에다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그것을 치워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른 나라로 이렇게 다 전달이 되던 거였는데 지금 그런 물류가 다 막혀버리다 보니까 걷어가도 다른 나라로 모아서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재활용 그 박스에다가 옷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또한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뭐 하나씩 조금 더 이 삶의 방향을 좀 바뀌어보는 것으로 해요.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나씩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1726년 당시 런던에는 프랑스 아마리 아루에라는 32세의 프랑스인이 체류 중이었어요. 원래 파리에서 극작가로 활동하다가 프랑스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요주의 인물로 찍힌 끝에 영국으로 피신한 이후에는 마침 출간된 걸리버 여행기를 읽고 크나큰 감명을 받은 나머지 프랑스어로 번역하기까지 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바로 후대 볼테르라는 필명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작가입니다. 아까 그 망명했던,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조나단 스위프트의 삶도
그래요. 원래 아일랜드인은 아니었고요. 어떤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아일랜드에 거주하게 되고 아일랜드의 교회의 목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런 소설을 쓰셨던 겁니다. 그쪽 지방에 종교혁명도 있고 또 훌륭한 지성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역사적으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또 조나단 스위프트가 아닌가 하고요. 이 조나단 스위프트의 문체와 풍자 정신은 이후로도 두고두고 볼테로의 집필활동에 큰 영향을 끼쳐서 여러 볼테르의 걸작들을 보면 스위프트에게 바치는 그런 오마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를 소개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읽어드리고 싶었던 책은 고미숙 선생님의 버전으로 정리된 그 소개된 걸리버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였는데 오늘은 그 책을 제가 잃어버리는 바람에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가 오늘은 세계문학 브런치라는 정시몬 씨의 책 속에 소개되어 있는 한 챕터로 대신 걸리버 여행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정시몬 씨의 글도 책도 제가 너무 좋아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런 글이에요. 관점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 풍자 소설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더 대가인 오래된 명저가 있죠. 바로 돈키호테도 제가 안타까워하는 고미숙 선생님의 책 속에 스토리가 아주 재미나게 전개되어 있었는데 그 책도 돈키호테도 이 정시몬 씨의 글로 아마 소개를 드리게 되지 싶네요. 기대하시라고 알려드렸어요.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날은 덥지만 즐겁고 행복한 TGIF 되시고요.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